갤럽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렇죠. 20% 깨지느냐 마느냐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하나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리 앞서가는 여론조사가 있죠. 나중에 다 그거 하나로 수렴하잖아요. 모닝 컨설트 이번 달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윤석열 긍정 20, 부정 74. 근데 여전히 이제 그 체코 총리가 뒤에서 2등을 차지하게 되면서 윤석열이 뒤에서 3등으로 올라가는. 야, 체코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네. 제가 그래서 체코를 봤더니 체코 대통령이 지난주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빠졌더라고요. 그 소식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 발표한다. 이거 이제 발표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긍정평가가 윤석열보다 1%가 적어서 이렇게 나온 거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평가로는 세계 1등입니다. 아직. 사실은 저게 이제 갤럽이 오늘 나와가지고 19점 찍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건 안 됐고 왜냐하면 갤럽이 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갤럽도 돈 벌어야지. 갤럽도 이제 후원 스폰서 없이 매주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명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 해가지고 2014년과 2024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놀랍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1위 샤넬. 그러니까 샤넬이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등을 했던 그런 브랜드이기도 한데 1위는 샤넬이에요. 그리고 디올이 10년 사이에 순위도 없던 디올이 이제 5위에 랭크되는. 그러니까 아니, 명품의 어떤 그 판도를 바꾸고 있는. 그렇죠. 우리 KK. 마지막에 이제 디올이 보였던 게 2019년인데 그때 디올과 MCM이 같은 급입니다. 아, MCM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브랜드 아니에요? 원래 독일 건데 우리나라가 네. 샀죠. 네. 네.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2024년에 디올을 5위로 끌어올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중에 지금 2024년 걸로 봤을 때 제일 비싼 게 에르메스 아니에요? 네, 그렇죠. 백으로만 따지면.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저 가격으로만 명품 주는. 브랜드들이 백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운동화도 만들고 뭐 다 만들죠. 운동화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막 그런 거잖아요. 야, 구찌 사갔으면 어땠을까? 가만히 있어봐, 야수님. 네. 내가 구찌 가방 하나 쪼매난 거 하나 살 테니까 예. 전화번호 알고 있거든요. 예. 카톡 한번 보내보세요. 보내죠, 뭐. 대신 최소 500만 원 이상으로 해주세요. 구찌 사진 찍어갖고 예. 내가. 근데 쪼매난 거 말고 조금 좀 사이즈가 좀 괜찮은 걸로. 그럼 5만 원짜리만 들어가면 괜찮으니까요. 그 사이즈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5만 원짜리만 들어가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 한번 해볼게요. 야, 근데 샤넬과 디올이 지금 순위가 디올은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언제쯤부터인가 디올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디올이 사실 탑3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다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샤넬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들이 좀 힘을 못 쓰는 측면이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브랜드거든요. 근데 사실 명품의 시작점이 샤넬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김건희 덕분에 이런 특수 효과가 생긴 건지 이게 디올이 과연 좋아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혼수로는 샤넬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샤넬이 알겠습니다. 오른 거죠. 채널이요. 네. 그리고 채널. 샤넬 막 옷을 막 만들어서 팔다가 나중에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비싸니까. 그래서 서비스 개념으로 만든 게 립스틱이라고 합니다. 아. 립스틱하고 그 향수. 채널 넘버 5. 네. 자, 그리고 그 여론조사가 안 나와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헤드라인을 몇 개 보겠습니다. 조원 CNI는 뭐 누구나 다 아다시피 약간 보수 편향이 있어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41, 한동훈 22. 대부분 더블 스코어 이상. 제대로 된 여론조사에서는 3배까지도 차이 납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이게 만약에 정식적으로 하면 대선이 3년 남은 거 아니에요, 대략. 네. 근데 사람들은요, 이재명 대표한테 저렇게 41% 정도 준다는 건 다른 의미에서는 대선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가까워지면 다음 대선 대통령 누가 돼야지 하는 국민들의 의사 표시가 확실해지기 시작해요. 저렇게 보셔야 돼요. 정상적인 정부였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설사 이진영이 1등이라고 할지라도 보통 20%대로 끝나요. 근데 대선이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심리가
보수 편향인 여론조사에서도 40% 넘는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다는 그런 거네요. 느낌이 답이 네.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원 CNI보다 더 보수 편향이 바로 여론조사 공정 뭐 이런 거거든요. 이재명 35.6, 한동훈 25.9, 오세훈, 조국 6.5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 오세훈 얼마나 설레고 있을까요? 잠을 못 잘 거예요 네. 요즘. 그러니까 이 오세훈이가 점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래프로도 보시면 대충 대략 이렇습니다. 야, 안철수 2% 나오고 이준석 5.5% 놀랍네요. 근데 결국에는 저 사람들 중에 한 명만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나는 잠재적 대선 주자가 있다고 봐. 이원석이요. 하기 나름으로는. 아, 윤석열처럼. 우리 원석아, 원석이. 네. 원석아 힘내. 네. 아직 늦지 않았다. 뭐가 모자라서. 나에게 쓰는 톡방에서 나와야 될 텐데. 참. 다음. 그 홍준표가 그 갤럽에 21% 지지가 나오니까 여론선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응답률 15%는 공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홍준표가 3년 전에는 갤럽 조사를 인용하면서 내가 대세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 그 응답률이 이게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보는 게 뭐 3%, 5%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게 응답률이 높은 게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ARS 같은 경우는 자동응답인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끊었을 때 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전체 물량을 늘리는 거거든요. 전화 거는 횟수를.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으로는 응답률이라는 숫자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응답률 15% 이상만 보장해야 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여론조사 기관이 누군지 답해라. 네. 말 못하죠. 나도 여론조사 공부를 몇 년 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던 거랑은 좀 달라요. 수긍이 됐어.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40대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그거는 샘플이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끊는 거예요. 응답률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론조사의 원리는 딱 하나예요. 사람이 전화를 했을 때는 막상 끊기 힘들어 바빠도 예. 선생님 잠깐만 하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로 여론을 공표를 하면 선거에 나오지 않을 사람들의 여론, 정치 저관여층까지 반영이 되고 실제로 대선 투표율이라고 해봐야 지난 대선 77%, 지난 얼마 전에 있던 총선 67%입니다. 나머지 30, 20 정도의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 안 하는 사람들까지 네. 여론조사에 잡힌다.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 때는 전화 자동응답 조사, 기계가 물어봤을 때 투표장에 나갈 확실한 사람들만 답을 한다. 기계가 물어봤을 때. 그리고 투표장 안 나갈 사람도 답을 한다. 이 과정만 다를 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응답률이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다만 여론조사 기관들이 아까 좋은 CNI나 여론조사 공정 같은데 보수 편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질문지 구성에 있다. 질문지 구성이 뉘앙스 하나 갖고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골 때리는 거 엄청 많아요. 뭐 그런 여론조사 기관 아닌데 미디어 토마토 같은 경우도 이번 주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맥락을 이상하게 잡으면 왜 있잖아요. 그 뭐였었냐면 민주당이 당원 중심으로 가야 돼. 국민 의견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국민 의견을 듣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당원만 권리당원만 250만이래. 250만 나아가서 500만으로 늘리면 일반 국민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 더 있거든. 이번 총선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중도층이 민주당 지지층보다 더 확실하게 민주당을 지지했다. 그래서 완전 국민 경선이어갖고 그 지역에 5만 명한테 물어보는 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의 민주당 지지 후보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렇게 뽑힌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를 할 때는 먼저 지지 정당을 물어봅니다. 여론조사 끝까지 가. 근데 일단 버려. 지지하는 정당 어디세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받기는 받아. 그 내용에서 빼. 중도하고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한 사람들만 모아서 영인정의 이현주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막 한 뭐 몇만도 아니고 250만 정도 막 500만 정도 가면 미디어 토마토가
국민 여론을 들어야 될까요? 당원들 의견을 들어야 될까? 이 뉘앙스로 투표를 하면 이런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 소리 들어야죠. 달리 말하면요, 민주당이 일반 국민까지도 당원을 만들어서 국민 목소리를 당원의 목소리로 듣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하면 아, 이재명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건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다는 게 얼마나 일상적으로 된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나 대중적인 현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처음에 민주노동당에 가입할 때만 하더라도 당에 가입한다는 건 엄청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들 다 털어봤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부산에 가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물어본 적도 없는데 지가 민주당에 가입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당에 가입하는 일이 굉장히 일상적인 이렇게 문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과거의 그러니까 여론조사나 지금의 어떤 정당에 대한 인식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있잖아요. 뭐 당심 중심으로 뭐 가야 됩니까? 뭐 민심 중심으로 가야 됩니까? 이 질문 자체가 지금 현재 현실을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맞죠. 네. 자, 어쨌건 오늘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만한 여론조사는 윤석열 긍정 20. 그러면 이게 있잖아. 쪼는 맛이 굉장히 있네. 지금 모든 기준이 갤럽 여론조사로 지금. 그러니까 갤럽은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혹시 이거 20m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갤럽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부러 저조사 한 거야? 그러니까 명품조사?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갤럽도 우리나라에서 장사해 먹고 살아야 되는데 20m로 떨어져 봐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다. 갤럽 특성상 소수점 반영 안 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19.5가 나왔어요. 반올림. 그러면 반올림 이렇게 할 겁니다. 예, 20이다. 이렇게 자, 하겠죠. 한 주 더 미뤄진 갤럽 여론조사.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그냥 보합 상태일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횡보. 그러니까 21%였잖아요. 그러면 22가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건 앞자리는 1이 안 되는 상태로 꽤 갈 가능성도 있대요. 왜냐하면 네. 윤석열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오물풍선과 일반 전단지 풍선 뭐 이거 이야기 비판했더니 들어와서 10분을 기다려서 새날 빨갱이라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독 감사드립니다. 자기 자손들 손자들이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 그래서 그 정도 성이면 인정해줘야죠. 네. 자, 어쨌건 여론조사 한 번 더 일주일 기다려 보시자고요. 그러나 월요일 날 리얼미터와 여론조사 꽃이 또 나오고요. 화요일 날 또 미디어 토마토가 나옵니다. 기대해 보시자고요. 당장 19%가 되면 민주당이 자 탄핵 발의합시다 이렇게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해요. 예.